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겨울 올림픽 때문에, 베이징 겨울 올림픽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있는 허이루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전종환입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 인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선이 대략 16일, 20일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뜨거운 여러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유쾌 상쾌 통쾌니까 좀 이게 상쾌하고 통쾌하게 그런 깔끔한 진행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언급한 것이 가장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윤 후보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으면 왜 불쾌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가 약간 예상치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면서 우리 문 대통령과, 여기 우리라는 또 단어를 썼습니다. 내 생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네. 윤석열 후보의 원론적인 얘기에 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대선 개입한 적은 없어요. 특정 야당 후보를 향해서 사과해라라는 표현, 극대노했다 이런 표현, 당연히 선거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석 특보님도 말씀 있을까요? 일단 그 적폐 청산 수사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신데, 잘 보시면 그게 윤 후보 입에서는 적폐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따라 한다 이런 말을 한 건데, 그거를 풀어서 쓰면 윤석열 후보가 마치 적폐라는 단어를 말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 얘기를 할 때 적폐든 뭐든 간에 그 뒤에 있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수사. 뭐가 있으면 수사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하겠다. 얘기지. 그 앞이 적폐든 무슨 범죄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었을 거다 보고, 아까 그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이미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정치 보복 없다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과로 해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네. 그 이틀 상간에 처음에 국민의힘 대변인들 논평이 강경 모드로 나왔어요. 처음에. 네, 그러다가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지지율 오르자 되살아난 윤 후보의 진중치 못한 언행,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구나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로키로 태세를 전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인터뷰 자체는 라이브가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문장이 뜯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된지 모르지만 뭐 해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해야죠라고 얘기하고 근데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이런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술이나 앞뒤 문장의 호응이 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볼 때는 그거는 대통령이 뭐 특정한 철학을 갖거나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처음부터 그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역시 검사 출신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나 정체성,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일부 중도층에게 좀 역시 미심쩍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태세를 확 전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우리 정성철 교수님 말씀 듣고 굉장히 의외인데요. 네. 저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완전히 이제 윤석열 후보 대변인으로 이제 나오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조차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에 나오시는 분이 특정 어떤 사건이나 뭐 전 정부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만다 이런 말을 하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대선 후보 나온 분들은 통합,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 감정이 극심할 때에도 제가 뭐 호남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영호남 통합하겠습니다. 그 세대 갈등이 극심할 때에도 세대 통합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자리지 특정 그 세력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 정부에 대해서 이게 서면 인터뷰입니다. 생방송이 아니고. 그렇죠. 예, 서면 인터뷰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떤 질처로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조정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단 말이에요. 서면 인터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3번이나 얘기하면서 했다는 거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절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 또 같은 인터뷰에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거명된 사람을 뭐 독립운동 뭐 어쩌고 중앙지검장 하면 왜 안 되냐? 그럼 사실상 뭐 거의 중앙지검장 하라는 뜻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항상 검찰에 있을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왜 정치권이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걸 침해한다는 걸 명분으로 또 자기가 어쨌든 이렇게 탄원을 받아 나왔다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가장 반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되면 나는 그냥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네. 검찰 수사에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미 제가 보기에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로 간 거냐 네.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발언의 최고 피해자는 한동훈 검사장 아닐까요? 이제 중앙지검장 되게 긁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네. 저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법과 시스템에 맞게 그냥 조치되고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죠. 조사하는 거죠. 전임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가 발견됐는데도 정치 보복으로 비칠까 봐 야, 그거 수사하면 안 돼. 이게 맞습니까? 역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전임 정권 불법 비리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뭐 법적으로 그냥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죠.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과민 반응 보이냐? 그것은 재발적인 것이 아니냐. 이게요 검사들의 문법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장 교수님한테 장 교수님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과거에 뭔 일이 이러는지 탈탈 털어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아요? 탈탈 턴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적폐로 과거에 적폐시니까 적폐 일원이시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잘 조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의견이 얘기 안 이제, 한단 말이에요. 보통 좀 검사제나 정치 들어보세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대선 나온 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뭐라고 수사해야 된다. 네. 수사해야 된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수사해야 된다는 것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좀 그럼 만약 해보도록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네네. 어이구 그쪽에 계셨으니까 만약에 정권이 되면은 적폐고 수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니면 화내실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뭐 찔리는 거 있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를 들면 2017년도에 당시에 이재명 성남지사도 얘기했잖아요. 불법 비리 있는 거 수사하고 법적 조치 취하는 거 그게 적폐청산이라면 맨날 적폐청산합시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뭐 잘못된 반박을 것을 하면요. 반박을 분이서 해요. 너무 이렇게 그 2016년에 지분을 독점하지 마시고 2016년에 적폐할 때는 적폐 수사를 좀 가만히 보세요. 2017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요구가 있었고 특검 박영수 특검 윤석열 후보도 그 당시에 팀장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그 수사하는 과정 중에 정권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런 적폐 수사 한참 진행 중에 네. 청와대 문건 공개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뭘 드러나거나 국민들이 예를 들어 이거를 뭐 수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어찌 보면 선거 국면이랑 국면 중이잖아요. 2016년에 17하고 완전 다른 상황이죠. 한 말씀만 더 근데 드리면 그걸 꼭 그렇게 요 비교하시면 한 안 말씀까지만 딱 되죠. 듣고 네.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당시 하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드러난 것만 갖고 수사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청와대나 각 부처에다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과거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조사하고 탈탈 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200명 이상 보수파 정권의 분들을 조사하고 구속시키고 그렇게 조치했잖아요. 이게 바로 보복이죠. 네. 지금 뭐 저 반, 그냥 아니, 저는 아니, 말이 아니, 너무너무 아니, 길어지는 아니, 아니, 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두 여기서 분만 지금 출연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뜨겁습니다.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네, 너무 네, 과민 반응 정리를 보이신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라는 입장이고 또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뭐 이런 혹은 뭐 대선 개입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그럼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상당히 부적절해요. 전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맞다고 그 얘기는 생각해요. 또 차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지금 윤희석 특보님한테 이 질문을 좀 드려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폐라는 말은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혹은 국민의힘에서 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그래도 생각한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적폐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패단 뭐 요 정도인데 네, 그렇죠. 5년 동안도 오랫동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적폐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개입이 심히 의심되는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네. 월성 원전 서류 조작이라든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한 수사라든지 이런 점을 보면은 이건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네. 이게 적폐냐? 정말 구조적으로 막 쌓여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뭐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볼 땐 윤석열 후보가 해야죠, 돼야죠, 수사 당연히 해야죠라는 말은 이미 드러난 이런 정도. 본인이 문정권에서 검찰총장 서울지검장으로 있었을 때 봐왔던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식물총장이 돼서 아무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때 있었던 어떤 수사 못했던 부분 네.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부분 그러면서 드러났던 어떤 범죄 혐의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총장 재직 때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없었어요. 수사를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할 것이다. 그게 이번 발언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봅니다. 거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네. 설명해드리면 대략 한 5가지인데 월성 원전 비리 사건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켰어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대검 주의라인 다 좌천시켰고요. 수사팀 해체했습니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 윤석열 수사지휘권 박탈했고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해체했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 윤석열 배제한 특수수사팀을 제안했고요. 대검 주의라인 자천 등 인사 보복했습니다. 채널A 사건 윤석열 지휘권 박탈했습니다. 수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당연히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이 이제 발언이 나오고 나서 두 분께서 방어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주장을 좀 더 첨가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발언은 고도로 계산된 윤 후보의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발적으로 했는데 너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다들 도와서 논리를 조금 더 보충하는 수습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계산했다고 볼 수는 없죠. 계산은 그렇죠? 아니었다.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데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왜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일반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직전에 국정농단 사태 등등 큰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가 대선 후보가 됐으니 그걸 물어본 걸 거예요. 언론사 네. 입장에서는. 그럼 본인이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된 거니까 제가 볼 땐 계산된 발언이라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요. 현근택 네.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 평소에 어떤 생각이 좀 드러난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몇 가지 사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아마 윤석열 후보 생각에는 본인이 조국 장관 수사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이나 장모도 아마 고발을 당하고 수사를 당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수사를 우리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느 복수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카드가 정권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큰 실수를 안 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김종인 지난번 뭐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실수 안 하면 된다. 근데 정권교체 여론은 높은데 그 지지율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권교체 여론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마 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아마 좀 올라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꾸 이거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랑 비교하시는데요. 또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해라 마라 지시한 적이 없어요. 네.
윤석열 후보도 그건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수사해라 저런 수사 얘기한 적 없다. 근데 그 수사를 직접 하던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하던 분이잖아요. 네. 중앙지검장하고 사실은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될 때 5기수나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다 물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후배가 승진하면 대부분 사퇴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본인이 지금 자꾸 막았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수사한 거 그대로 다 하게 놔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나와서 수사를 하겠다 말겠다 한다 그러면 본인이 있을 때는 아유 나는 뭐 대통령 지시 이런 거 안 받고 나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정치권 추미애 장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장관들이 자꾸 와서 정치인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 정치적 중립 탄압이다 검찰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한마디만 부탁해요. 유령 모드여서 네. 그 조국 장관 그 임명 건은 뭐 저는 별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고 네. 그 당시 민주당이나 청와대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보복성 수사였다는 프레임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런 다소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이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준다고 하면 또 국민적 우려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권 지지율 40% 정도 되는 상황에서 통합의 기치를 내세워야 할 대통령 후보가 또 분열로 향해 가느냐 말하자면 현안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끔 하는 언행을 하면 그 진위 여부는 다시 또 수습하면 되겠습니다만 또 더 넓게 보면 맨날 이제 진위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나라 정상 만나서도 진위가 그게 아니었다고 계속 얘기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언어의 품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긴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고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에게 이 질문 하나 더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발언과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결국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발언을 하게 된 이 상황이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될지 한번 예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 뭐 윤석열 후보한테 뭔가 불리하게 작용했다기보다 네. 이재명 후보 쪽에 친민주당 결집 효과를 낳아주니까 결집 효과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 찍을 사람들이 안 찍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지율이 빠질 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조금 만들어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역시 말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네. 더 앞으로 조심하자. 이런 식의 어떤 경각심을 가져온 뭐 계기가 됐겠죠. 일단 수습을 했으니까 여기서 더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거의 뭐 제로성 게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당연히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야 일단은 이재명 후보 싫더라도 이재명 후보 만들고 보자라고 해서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정권 교체 여론이 어쨌든 높으니 문재인 정권 관련된 여러 불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겠구나. 윤석열에게 힘을 모아주자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에는 양당 후보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는 갖고 있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유타는 안철수에게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희석 특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하게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양쪽 다 좋은 점, 나쁜 점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 국면에서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하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버렸어요.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후보 간의 싸움이 되면 거기서 여당 후보는 사라지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 변호사님? 저는 뭐 정치적인 유불리는 별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저희들이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저희들은 도발이라고 보는데 네. 그걸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정치 개입이다 아니면 뭐 선거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려 그러는데 아니 나 당신 수사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그럼 아이고 수사 받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공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서 정치적인 유불리는 제가 보기에 굳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같은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하면서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아까 장성철 교수님이 그건 부적절했다. 당연히 그 잘못된 얘기 조금 더 얘기죠.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시스템적으로 수사하겠다. 네.
그걸 하지만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이거는 원론적으로 전 대답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하지만 특정인을 콕 집어가지고 중앙지검장 하면 왜 안 되냐라는 이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이렇게 되면은요, 야 윤석열 대통령 되면 한동훈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되겠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고 그렇겠죠. 지금부터 아마 검사분들은 한동훈 검사장한테 아마 줄 서느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윤희석 특보님이 지금 묘하게 웃고 계신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잘못했다는 궁금해지네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감싸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후보가 뭐 특정인에 대해서 평가한 거는 뭐 자유 의지의 발로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멋진데요. 자유의지의 조금 발로. 말씀드릴게요. 명언입니다. 자유의지의 자유의지. 발로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럼 또 검찰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검찰총장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그럼 검찰을 어떻게 운영할까? 어떤 식으로 궁금하긴 할까? 해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한동훈 검사장을 뭐 독립운동에 비유한 것도 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네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건 그냥 어쨌든 능력에 따른 본인의 판단일 것 같고 중용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지 소위 걱정하시는 검찰공화국스러운 어떤 뭔가를 의도한 그런 생각이 뇌리에 있다 이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제가 내가 먼저 얘기할게. 제가 그 해결 방법은 원래 뭐냐면은 전투적이세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독립운동처럼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김원훈 광복회장이 상당히 부적절한 일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검사장에서 빼서 광복회장을 시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 사실을 통과를 안 했잖아요.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윤석열 총장 옛날 막 검찰의 독립성 얘기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돼서도 검찰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라는 얘기냐 본인이 얘기했던 거랑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건 서초동 법조 출입 기자분들도 다 알고 검찰도 다 아는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윤석열 사단이 엄청 중용됐고 사실은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다 승인했단 말이에요. 양자의 모두의 잘못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스럽게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선이 있는데 그걸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잘 보면 중앙일보 기사에는 H라고 안 하고 A 검사장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윤석열 후보가 A 검사장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구나 싶으니까 적당히 언론사에서 데스킹을 해서 A 검사장이라고 썼겠지.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한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런 우려는 가능하면 좀 이슈가 안 되는 게 더 나은 것이죠. 그죠? 그렇죠. 네네. 뭐 굳이 지금 뭐 대선 막판인데 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막 회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낳는 상황이 꼭 유쾌한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오해는 사지 않을 만한 해명은 제가 하는 그런 입장이죠. 네. 세 분이 다 뭐 부적절하다 보니까 저도 뭐 더 보탤 건 없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특정 검사를 지명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동안 평생 검사로 살아왔고 그러면 사실은요. 보통 예전에 보면 측근들 아니면 검사 출신들은 뭐 중요하지 않겠다든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원래 검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주변에 또 더 많아요 지금 동안. 계속 같이 해왔던 사람들 뭐 서초동에 있는 서초동 캠프 얘기 나올 때도 항상 검사 출신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했을 때는 뭐 중용을 않겠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선언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게 역대 대선 후보라든지 선거 나왔던 사람 거의 그렇게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걸 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인사 스타일이나 사람을 써온 거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을 중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검찰에도 확실하게 자기 라인. 그러니까 확실한 라인 세우고 아닌 사람들은 배제하고 라인인 사람은 중용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안 바뀐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을 딱 만나면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뭔가 구린가? 뭔가 그렇잖아요. 뭐 얘기했으니까 당신 구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구린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정치와 잘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건 대화와 협상과 타협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다 유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뭐 임명직 안 나간다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저 윤석열 후보 스스로 뭐 검찰 출신들이 내가 중요하지 않겠다든가 그렇게 얘기할지면 제가 보기에 해결될 문제가 하여튼 이 최대 피해자는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네네. 이제 중앙지검장 되게 글렀어요.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하신 저 말씀을 네.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현 장관이 들었으면 이러한 사단이 안 벌어졌을 것 같다. 그분들은 대선 후보 나온 사람 생각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나온 사람이 대선 후보 윤석열 나온 후보 사람이 얘기 나온 실질적인 김에 검사 네.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까? 요 뭐 얘기까지만 지난번 예전에 할 때는 다 청와대에서 다 배우 조정을 쫓겨냈다고 아까만 얘기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하는 사람 다 쫓겨냈다 그랬다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세요? 네,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부왕 찐천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등학교 갈 때 학교 좀 나눠야 될 것 같다.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미 나눠져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팀이 네. 참 3D 업종이다. 참 어려운 직종이다. 맨날 이 취지를 해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윤 힘들까라는 생각이 대변인님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윤희석 듣고 싶지 특보님의 않아요? 말씀을 들어봐야죠,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자유의지인 거지. 제가 그래서 이제 백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어요. 자, 네. 이게 설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이런 뭐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서 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모 예술고등학교 설립 연도가 53년이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6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네네. 생각하고 이제 이분 이제 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언어 습관. 예, 나눠 있는데 나눠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설립 취지대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는 힘들어 보여. 학교를 나눠서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눠서 정말로 실제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자기 적성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야 된다 뭐 이런 그만해.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봐요. 힘들어 보여. 그만해. 장성철 교수가 자꾸 힘들어 보이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럼 장성철 예술고등학교 교수가 설립 좀 말씀 연도까지 더 해주세요. 찾아왔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좀. 게 네. 장성철 교수님 좀 한 말씀 더. 이걸 어떻게 옹호를 해요? 이거는 취지갭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좀 더 공부를 정확히 잘 하시고 말씀을 네. 하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러니까 직업적 다양성과 그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그렇죠. 했다. 네네. 알죠. 근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라면 거기서 그런데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이제 숙성된 문제 의식을 던져야지 그냥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툭 던지면 이게 이제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라는 인상을 되게 주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랑 아까 얘기했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왜 이 선본에서 계속 가급적 생방이나 라이브는 피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이것도 사실 편집해서 나가는 방송인데도 이렇게 나온 거는 공보팀도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기가 안 되냐. 김종인 위원장 말을 좀 들어라.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까. 국민의힘 선본에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저도 일입니다. 윤희석- 안 네. 보태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이제 해명을 뭐라 하셨냐면 지금 뭐 이제 외고나 과고 나와서 의대 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외고, 과고, 예고는 있지만 뭐 예고 같은 건 대부분 그걸로 가지만 과고나 외고가 취지랑 맞냐 이런 얘기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눠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취지가 잘 안 맞다. 네. 그러니까 좀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쭉 살아온 길에서는 뭐 경험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이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굳이 뭐 경험을 하거나 정치를 안 해도 그런 부분 본다 그러면 아직 이제 초짜 정치인 검사 출신 티 아직 못 벗은 거 아닌가. 윤희석 특보가 자꾸 이제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좀 알쏭달쏭한 미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기회를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하나 드리고 싶은 네. 말씀 하나는 뭐 어떤 해석도 가능해요. 다 네. 좋은데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이게 현존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언한 건 아니다. 딱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합류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또 SNS에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좀 자중해라 이런 메시지를 했고 삭제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영입의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먼저 일단은 뭐 추미애 전 장관은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원팀으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시는 입장이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경선 과정이 뜨거웠죠. 뭐 대장동 얘기 벌리기 다 나왔는데 그렇죠. 이게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을 굳이 이 지금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호남 쪽에 소구력이 있으시고 물론 뭐 젊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 고관여층 든 분들 또 서울에 계시는 이제 호남 향후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에 따라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경선 과정에 아시겠지만 뭐 친문 진영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당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약간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네. 경선 과정의 후유증으로 이제 그런 걸 또 중요합니다. 일단 자기 진영을 단결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고문 무슨 위원장 이런 거보다 그래도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선거 전체를 지금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어쨌든 지금 문제점이라는 게 2030 남성들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여성은 또 이렇게 많이 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낙연 후보가 또 약간 그런데 소구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분이 있는 것 같고 가장 크게는 좀 이제 이 선대위라든지 이거 전체에 대해 어쨌든 좀 분기도 잡으면서 그러니까 기강 확립도 하고 무게감을 실어주는 기강은 좀 잡히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들어오시고 나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설화에 있는 분들에도 좀 자제해라.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그런 설화도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후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당 대표도 했고 사실은 뭐 총리도 했고 뭐 도지사 했고 대통령 말고는 다 하신 분이잖아요. 당내에 또 이낙연 후보를 따르는 분도 많고. 그럼 그런 데서는 당연히 기강이 서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중심 잡기 그게 저는 가장 큰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모시고 또 이제 중도층 흡수하기 위해서 외연 확장의 만남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고 윤여준 전 장관, 이상돈 전 의원. 사실 이분들은 뭐 대선 때마다 너무 많이 이제 그 뭐랄까 대통령을 만드는 책사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이분들을 만난 효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정말 이분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가요? 난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때만 선거 때마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특정한 진영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견인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중도층 흡수에 도움이 될 거다. 두 가지 면에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전에 없다.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네. 이분들이 중도층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나서 이분들의 반응이 결코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랬더니 잡담했어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자꾸 물어봐. 이런 식으로 보였고 네.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나는 거기 가서 도울 생각 없어요.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난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이랬거든요. 만약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칭찬, 덕담 수준으로 더 나갔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지만 반응이 썩 도움이 되는 반응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뭐 좀 윤여준 뭐- 전 장관은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는 언론들의 평가도 있더군요. 뭐 경제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도 별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이제 그 것이죠. 메시지가 나가고 나서 다른 곳에 인터뷰를 쫙 길게 좀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내가 말한 것이 좀 과하게 표현돼서 나갔다. 네. 나는 도울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선을 확실히 그었다라고 보여요. 김종인 네. 뭐 저도 사실은 이분들이 정치적인 영향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직전까지도 해도 윤석열 후보 선거를 책임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거든요. 별로 어찌 보면 약간 쫓겨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분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대통령 때도 식물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이고 뭐 총리 인준이고 안 될 거다. 그러면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 사정 드라이브 같은 거 걸 걸 같은데 그러면 탄핵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어찌 보면 안 좋은 얘기죠. 심지어 뭐 내가 정책 같은 거 잘 만들었는데 다 찢어버렸다. 이게 좀 안 좋게 헤어져서 그렇죠. 안 좋게 보시는 헤어진 것이죠. 어떤 감정이 남아 있는 감정이 거예요. 있는 거죠. 그걸 못 풀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단순히 개인적인 사과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쓰고 다루는 방식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라는 거는요 자기 편도 있지만 상대편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랑 잘 지내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잘 달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헤어질 때도 모양 좋게 헤어지고 명분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사감이 안 남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유 뭐 탄핵될 수도 있다, 뭐 정책도 찢어버렸다, 뭐 후보 대단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던 사람이니까 직접 선거를 도와주던 사람이니까. 그럼 네. 앞으로 대선이 되고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같이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건가?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남아 있겠지만 뒤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그 사람 뭐 필요 없는 사람 내가 굳이 뭐하러 상대해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재를 등용하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는 모습을 저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앞으로 이제 대선 될 때까지 인터뷰 등을 통해서 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계속해서 뭐 메시지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제까지 활동을 봤을 때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 근데 효과는? 전반적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선거에서의 스핀 닥터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죠. 기능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윤석열 후보랑 있었으면 윤석열 후보한테 시너지가 더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박근혜 후보처럼 똑같이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에서 경제 전문가가 옆에서 뒷받침한다. 이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 네. 지지층에 대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대중적 소구력은 아니더라도 뭐 약간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면에서라도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거는 뭐 이재명 후보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계속 부정적 이슈가 많을 때 긍정적 의제들을 늘려나가는 거는 후보로서는 되게 좋은 거였고 중도 외연 확장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잔치를 소문이 났는데 잔치가 아니었다라는 이제 이 결론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 뒤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세 분을 만난 게 그냥 단절적으로 그냥 끝났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냐라고 보면 다른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랑 만났는데 그냥 아무 일 잡담하려고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지 않겠죠. 잡담이었다고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왜 평가했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왜 윤석열 후보랑 처음 만날 때도 힘들었고 빨리 헤어졌겠습니까?라고 생각을 저는 약간의 뇌피셜을 동반해서 얘기해 보면 네. 김종인 위원장은 항상 대선 후보들한테 약간 그 개헌적인 어떤 아젠다를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대통령이 돼서 이걸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내켜하질 않아서 그 마지막에 손 맞잡는 걸 사실 싫어해요.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총리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 할 것도 아니니까 나는 중심의 발로해서 우리나라가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후보들이 계속 이런 거를 못 받는다. 자기 임기를 단축하고 뭐 예를 들어 4년 단임 대통령 이런 걸 지금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죠. 사실 오히려 좀 더 수세적으로 지금 몰려있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개헌과 4년 중임제 관련해서 초안 나왔다고 어젠가 발표냈는데 네. 최종 대선 공약은 뭐 12일인가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뭔가 합의점을 못 만들어내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많이 듭니다.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네. 촉박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네. 지금 이낙연 위원장 물론 타당 사정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와서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오셨고 김종인, 뭐 이상돈, 윤여준 이분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주는 행보라고 봐요. 네. 그럴 수 지금 있겠죠. 지고 있다. 뭐 이 표시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작에 만났어야죠 만나려면. 네. 그런 차원까지만 얘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 선대위에 계셨다가 지금 그렇게 썩 부드럽지 않은 그런 모양새였죠. 경로를 통해서 밖에 계신데 이 부분은 저희도 참 아프게 받아들여요. 또 이분이 밖에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윤 후보에 대한 그런 발언을 이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분이 이런 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을 늘 선택해왔다는 그런 평가도 많아요. 애초에 별의 순간 운운하시면서 윤석열 후보 끌어들인 분도 이분이었고 네. 끝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원하셨던 분도 이분이고 여기서 선거 결과를 유추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지금 시간은 지원 안 단일화- 하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지원 안 하면 안 아니, 된다는 그 얘기가 얘기예요? 아니죠. 선택을 먼저 했다 이 얘기죠. 이제 뭐 이번 선거에 남은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뭐니 해도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좀 확인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첫 접촉해서 공감대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윤인석 특보님 좀 확인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확인할 위치는 못 되고요. 그 보도에 네. 어떤 분과 어떤 분이 만나서 했다 그거 확인할 위치는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접촉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 상황이 됐는데 전혀 물밑 접촉이 없다는 거는 진짜 상식적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사실에 가까울 거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에 가까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또 국민의당에서는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의 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완주를 공언하고 지금까지 계속 본인이 정권 교체 주역이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딱 결론 나는 그 순간까지는 끝까지 그 기조를 유지할 거예요. 최종 그래서 도장에 찍히는 그 직전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태규 의원 인터뷰는 네.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분의 접촉은 있었다. 근데 자기들은 완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안철수 카드는 뭐 또 지렛대일지 진심일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완주와 단일화 전반적으로 양당을 향해서 가는 이 문제가 뭐 선거의 마지막 구도의 주요 변수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그 서초랑 그 다음에 이제 종로의 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일화를 할 때는 뭔가 이런 주요 지역구에서의 공천권도 같이 뭔가 바터로 딜의 그렇죠. 협상장에 오기도 마련인데 단일화 가능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종로마저도 이렇게 전략 공천으로 최재형 원장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단일화의 지평이 적어도 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를 이제 민주당이 비집고 들어온다 이런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저도 뭐 그 정도 급은 안 되고요. 거기까지. 근데 피하지 마시고 좀 그래도 유쾌하게 진짜로요. 한번 근데 분석 좀 해주세요. 대표적인 해주세요. 그 네. 뭐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론자였잖아요. 맞아요. 김근태 지난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아 그런 그렇죠. 말씀 아니 지금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단일화 왜냐하면 논자다. 정치라는 거는 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단일화 거의 안 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10분 만에 끝난다. 뭐 이분 경쟁 3분 방식 얘기까지 없다. 나왔어요. 여론조사 안 한다. 뭐 속과 푹 저기 쳐드린다. 뭐 와서 그냥 지지선을 해달라. 온갖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기류가 변하는 것 같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찬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아닌가. 얘기했습니다. 야합이 없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완전히 결사반전 아니죠. 의견이에요. 예전에는 뭐 네. 아니, 돈 없어서 못 말도 갈 안 된다, 뭐 거예요. 이러다가. 뭐 네. 계약 여기 이 자리 와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뭐 네이버 다음 다 계약했는데 계약 못했을 거예요. 뭐 이게 보는 입장에서 간질간질해요 지금. 유세차 세 몇 분 대 간에 어떤 안 만들었을 지금.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돈 없으니까 못 할 거다. 네, 근데 맞아요. 안철수 후보가 돈은 많은데 잘 안 쓰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우리 다 내줬다. 안철수 개인 돈으로 다 썼다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막 1,000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 없어 끝까지 못 갈 거다. 그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열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변하는 거 보면 내부에 분명 기류 변화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예전부터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아마 이건 근데 선거 전날까지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해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의 어떤 앙금이랄까 이게 해소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있을 것도 같아요. 과거의 어떤 발언들이나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으려면 정말 민주당에서 많은 것들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최근까지 했지만 민주당하고는 그래도 합당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단일화도 했었잖아요. 그게 더 미울 수 있잖아요. 막 예전에 어떤 그렇긴 애증의 한데 관계 이런 거. 사람 마음이 그랬습니다. 가장 최근의 거. 네. 가장 최근의 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물론 헤어질 때는 굉장히 이런저런 욕이 있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처럼 그렇게 돈 없어서 끝까지 가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장 최근에 원하는 국민의힘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특히 이제 막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많이 그렇죠. 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 단일화 협상할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협상이라는 거는 상대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거예요. 뭐 지지율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데 밖에서 뭐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막 이래버리면 네. 약간 제가 보기에 갑질로 보여요.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은 뭐 의원도 많고 돈도 많고 일 수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이나 우리가 정의당 보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돈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실제로도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 거라서 상대방을 자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보기에 단일화 협상에서 큰
아마 걸림돌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특보가 있어서 참 오늘 얘기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 선대본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말을 이제 세게 막 나가잖아요. 뭐 누가 말하기에는 이거 뭐 서로의 뭐 역할을 나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선대본 입장에서는 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저 말 너무 세네 이런 적 있죠 솔직히. 뭐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는 다 아시니까 네. 예, 제가 이준석 대표를 뭐 어떻게 그 마음까지 들어가서 대변할 위치는 아니지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틀린 또 말도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압박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좋게 보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협상을 양쪽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지금 이 대선이 정말 자기 정치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수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쪽 민주당과 연합해서 대선에서 뭔가를 도모한다? 그것은 완벽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당을 같이 했다, 헤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분이 반문의 기술을 자처하면서 존재해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정권 교체를 원하던 그 지지자들은 과연 안철수 후보의 선택에 동의를 할 것이냐. 안철수 후보를 따라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근의 악감정이냐 이제 완벽한 자기 부정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의 선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과 장성철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 선택은 어디로 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은 완주 쪽으로 완주 무게를 쪽이다?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드시 완주를 해야 된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이후의 정치 역정을 고려하면 그게 더 탁월한 선택이다. 네. 라고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아닌데 뭐 군불만 짚이지만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이유는 양당에서 말은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안철수 후보한테 매력적인 조건을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굳이 그러면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말 뭐 많은 것을 내놓고 1, 2위 후보 중에 누가 구애를 적극적으로 하면 네. 안철수 후보가 그에 응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고 뭐 그것도 뭐 여론조사도 아니고 그냥 뭐 지지선언 방식이면 어떠냐 뭐 10분이면 해결되지 않겠냐 2, 3분이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쪽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특별히 뭐 만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뭐 나도 들은 일이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또 뭐 며칠 전에 인터뷰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진실하게 뭔가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썸 타듯 밀당하듯 이렇게 하고 있는 단일화 태세로는 뭐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건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선택은 가변적일 수 있지만 현실은 완주 쪽으로 결국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뭘 좀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좀 도와줘. 자꾸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잘해줄게 뭐 이런 네. 네. 그 정도 말을 믿을 수는 없죠. 안철수 요즘 그런 걸로 후보의 이직 안 하거든요. 네. 정확히 연봉을 얼마나 제시하는지 가지고 그런 이직을 걸 하는데. 하기 때문에.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기는 저는 힘들다 힘들다.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네. 대선 투표 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다 더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찍을 테니까. 그렇다면 무의미한 지난번 2017년도에는 20%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해서 제3지대로서 의미가 있는 분이야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한 자리 숫자의 지지를 받는다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는 담보해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야합이 없다면이라는 표현은요. 네. 안철수 후보한테 지분 요구하지 마. 국무총리직 달라고 하지 마. 장관직 달라고 하지 마. 그냥 와. 이런 표현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조율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궁금한 건 이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지금 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단판이 아니라 네.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예를 들어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여론조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이제는 두 분 사이의 단판이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는 과거 경험 때문에 단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지금 전력이 딸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15% 넘어가고 20% 되고 이러면은 협상해가지고 그렇죠. 여론조사 하자 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응할 가능성이 없고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세수대야에서 반신욕을 하겠다라는 말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집과 신념이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희망회로 계속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자신 있으면 여론조사 아니라 뭐 그냥 뭐라도 하겠다. 여론조사를 왜 못 받는지 잘 여론조사 못 모르겠어요. 받는 이유는 딱 하나 저는 있어요. 여론조사 하면은 먼저 질 것 하시고. 같으니까. 질 것 지금 같으니까. 혹시 질 수도 안철수 있으니까. 후보가 이길 수 그럼요. 있으니까 역선택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역선택 넣어가지고 이기려고 이제 발버둥 칠 텐데 그러면 이제 반반하자고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서울시장 때 그랬으니까. 네. 혹시 그럼 뭐 뭘로 하겠어요? 가위바위보로 하겠어요? 그냥 접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은요 충분합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못 받겠다는 거예요. 혹시 아니, 이러다가 밀리면 제가 이제 안 되면 국보님 어떡하지? 한번 이 정리해 말씀만 주십시오, 드릴게요. 이제. 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불가능하냐면요. 네.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커요.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케이블 여론조사 하면 올려서 되는 거 40% 아니냐고요. 얘기하는 그렇게 것처럼. 얘기할 게 아니죠. 뭐 역선택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저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룰 협상하고 무슨 경쟁력 넣니 적합도 넣니 이 짓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보셨잖아요. 네.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질까 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가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아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특보님 어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말고 다른 또 진행자가 와서 허이루 아나운서의 빈 자리를 채울 예정이고요. 또 이분이 정치 인싸 만나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방송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인싸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상임공보특보 장성철 교수 그리고 김준우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